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공학 박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참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젊은 생명들이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날이 굉장히 쌀쌀하네요. 다들 건강하시기를 또 무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생인데 196페이지에 눈물은 강하다라는 이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생물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체계다. 또한 회피 행동 등을 통해 기생충을 피하지 못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면역이 가장 중요한 거죠. 또 2, 3일 전 신문에도 또 코로나 다시 감염자가 재감염자가 6만 명이 넘었네 이런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결국 면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으로, 그러니까 후천 면역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응 면역은 주로 보다 복잡한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방어 체계로 일단 외부의 기생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한테 다 물려받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면서 음식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기생충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하는 면역을 얘기합니다. 선천 면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적응 면역, 후천 면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적응 면역의 좋은 예는 바로 염증이다. 그래서 염증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일어나는데 가장 흔한 것이 감염이고 화상, 독성 물질, 외상, 동상, 알레르기에 의한 과잉 면역 반응 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잉 면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를 들어 면역이 과잉되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즉 면역계가 판단하기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유입되거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어나는 것이 염증인 셈이다. 그러니까 염증은 어떤 거예요? 염증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신호인 셈이에요. 근데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그 불쾌한 감정이 싫죠. 열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하는 거죠. 물론 염증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게 지나칠 때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전체적으로 그 기본 바탕에 흐르는 것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죠. 1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면역계가 지나치게 과민해지거나 염증 반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과민성 면역 반응이나 천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이러한 질병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염증도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지만 우리가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그게 만성 질환과 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페이지에는 선천 면역은 특정 기생충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반응하는 면역 체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피부를 들 수 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보호막으로서 내부 기관과 조직들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해준다. 피부는 외부 기생충이 우리 몸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 없도록 두터운 장벽을 제공하는 강력한 면역 체계인 셈이다. 피부 같은 외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기생충으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선천 면역의 또 다른 예로 눈물이 있다. 눈물도 선천 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전이나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눈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하죠? 카타르시스,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화가 일어남으로써 면역력이 증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서양도 그렇고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쌓여 있거든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올라오는 대로 따라가야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눈물도 선천면역이라는 거죠. 그럼 눈물을 계속 억제하게 되면 선천면역이 억제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198페이지에 혈관은 피가 흐르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 기능 이외에도 백혈구와 기타 면역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주로 임파를 통해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혈액을 통해서도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면역 물질을 운반한다는 얘기고요. 혈관이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면역 체계가 손쉽게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두 군데 순환계, 심혈관계와 임파계가 잘 흐르지 않으면 면역계도 잘 흘러다닐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순환계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충분히 챙겨 먹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199페이지에는 이제 기생충을 막기 위한 눈물 해갖고, 눈물은 부드러운 막을 만들어 눈꺼풀이 망막에 상처를 내지 않고 손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망막에 간접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눈물은 망막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 망막에 적당한 수분을 제공해주고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망막이 말라 손상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또 리소자임, 락토페린, 베타라이신처럼 항균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균 물질들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녹여 죽이고 미생물 및 기생충이 망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으며 염증을 억제하고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굉장한 작용을 하는 거죠. 눈물에는 다량의 면역 물질, LGA 물질이 있는데 이는 피에 들어있는 농도보다 훨씬 높으며 체내에서 면역 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부분 중 하나다. AIGA는 주로 박테리아가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IgA죠, IgA. 제가 계속 발음을 이상하게 하네요. IgA. 201페이지에 보면 하지만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단백질 함량이 크게 높았고 그 중에서 프로락틴이나 류신, 엔케팔린 같은 호르몬의 함량이 높았다. 류신과 엔케팔린은 체내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는 감정적 동요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이것도 참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몸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체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항생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204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느 특정 장기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자가면역 질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면역계에서 숙주와 기생충의 싸움은 두 생물 간의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만큼 진화의 속도가 빠른 지점이기도 하다. 인간 또한 겉으로만 보기에는 별다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기생충과의 경쟁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숙주와 기생충, 그러니까 숙주가 싸운다라는 것은 면역체계, 숙주의 면역체계와 기생충이 싸움으로 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면역도 오히려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안 일으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진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겸상 적혈구 빈혈,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응하는 차선의 선택, 이거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말라리아 병원체가 사람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들어온 말라리아 병원체는 40분 이내에 간에 도달함으로써 그 숫자를 불린다. 그러기에 10여일 어느 정도 숫자를 불렸다고 생각한 말라리아는 다시 혈액으로 나와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증식을 하다가 20-30마리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면 적혈구를 터뜨리고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말라리아 걸리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흑인들에 보게 되면 혈액 안에 반달 모양의 그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말라리아에 덜 걸리게 하게 적혈구가
그 진화를 한 거죠. 흑인들한테. 근데 만약에 우리 동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한테 그게 있다라면 사망을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거죠.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겸상적 혈구 이렇게 투승달 모양으로 생긴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거고요. 겸상적 혈구는 이렇게 투승달 모양의 적혈구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가 있게 되면 말라리아에 강하답니다. 덜 걸린답니다. 모기에 물려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사는 흑인들은 어떻게 돼요? 적혈구를 겸상적혈구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 그러면 빈혈로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만큼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이 기생충들과 혹은 이런 박테리아나 세균들과 싸우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진화해 나가는 거죠. 여기 뭐 잠도 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대결에서 공존으로 이게 참 마음에 남는 단어이긴 합니다. 대립에서 공존으로 우리도 세정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버스나 뭐 어느 식당이나 어디를 가나 손세정제 알코올 냄새 굉장히 독한 그래서 버스 내리기 전에 어떤 분이 어때요? 손에다가 그걸 뿌리고 나면 버스 안에 온통 그 알코올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생이 안 되는 거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균들조차도 싸그리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결보다는 대결에서 공존으로 이동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또 천연두 얘기가 나오고요. 천연두 이제 마마는 종식됐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비디오 광고 보면 어때요? 호환과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뭐 그런 광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연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죠. 근데 WHO에서 천연두는 종식됐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천연두가 이제 뭐 막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천연두는 인간에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었답니다. 가축들에게 소나 돼지, 양 등 이런 포유류 동물들에 많이 존재했던 기생충인데 기생충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2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감염성 질환, 특히 기생충 질환들은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 세계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인류의 분포, 기술의 발달 등을 주도해온 것이 바로 균, 즉 기생충들이다. 기생충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나아가 문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죠. 그래서 마야 문명이나 뭐 잉카 문명이 다 몰살한 게 균에 의한 남미에 없었던 균들이 스페인 선원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대량 전투에서 사망한 것보다 그 질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 다 몰살했다고 하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 기생충 이런 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기생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도 조종이 가능할까 기생충들이. 그래서 248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톡소포자층에 걸린 비율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니까 톡소포자층은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더 많이 하게 했으며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도 톡소포자층이 감염된 비율이 정신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다. 57.1%나 되고요.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29.2%랍니다. 이 톡소포자층이 뭐냐면 쥐, 그러니까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얘가 쥐에 들어가게 되면 쥐 뇌를 조종을 해갖고 원래 쥐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양이 소변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이 톡소포자층에 감염이 되면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게 되면 오히려 그 오줌 냄새를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힘으로 해서 톡소포자층은 어떻게 숙주인 고양이 몸에 기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특수포자층이 사람한테도 정신병 있는 사람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쥐도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앞으로 가게 돼서. 근데 사람도 이게 이런 얘기들이 대지네요. 통계치로 나오고 있네요. 또 이제 클론병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돼지 편충을 이용해서 클론병을 치료한답니다. 클론병도 아주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소화기계 입부터 뭐 항문까지 가는데 아무데나 구멍을 내버리는 아주 좀 무서운 무서운 병입니다. 사실 설사 복통 유발하고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53페이지에 보게 되면 클론병은 장에 염증이 생겨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1932년 32년 크론이란 의사가 14명의 환자를 본 뒤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면역이 스스로의 장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0에서 500만 명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환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들이다. 미래를 위해 공부할 나이에 크론병으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학교 수업을 빠지는 게 속상한 게 아니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속상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의할 점은 이 병이 선진국에서만 유행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등장했는데 인간은 오랜 기간 기생충을 몸에 품고 살아왔다. 따라서 인간의 면역계는 기생충과 상호작용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갑자기 기생충이 없어져 버리니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우리 장에 기생하는 세균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장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생 가설을 내놓고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우지 마라. 저희 어릴 때 아이들은 어땠어요? 뽁뽁 기다가 걸레도 빨고 손에 잡히는 거 입에도 넣고 하면서 많이 기생충들에 노출이 돼 있었죠. 노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죠. 하다 보니까 많이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어요. 권투 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게 되는 어떤 일을 해요? 굉장히 많은 다른 선수들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시합에 나갔을 때 정확하게 상대편을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연습 상대가 뭐였다? 기생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깨끗하고 세정제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할 기회가 없어서 정작 전투에 나가서 아무나 때려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4페이지에 클론병은 왜 생기는가 해가지고 클론병의 원인을 아직 모른다. 물론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밝혀진 클론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 그리고 면역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떤 질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사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가장 복합적인 질병이 뭐예요? 암이죠. 암. 네. 암은 그 프랑스 의사인데 본인이 암에 걸려갖고 그 암에 대해서 정말 자기 몸을 연구 대상으로 한 책이 있거든요. 이게 항암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한 가지 안 된다. 현대의학의 3대 요법 그것도 필요하고 자연치유요법 그다음에 식이요법 모든 게 다 필요한 복합적인 질병이다라고 이제 그 책의 결론을 내죠. 그것처럼 클론병도 마찬가지죠. 뭐 유전적 소인도 결합될 수 있고 또 환경도 있고 또 면역계까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됐을 때 그 종합적인 결과로서 클론병이라는 병이 오는 것이지 유전만 가지고 혹은 환경만 가지고 혹은 뭐 면역계만 가지고 뭐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56페이지에 기생충이 해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숙주는 기생충이 있으면 면역을 작동시켜 기생충을 괴롭히는데 이런 게 싫은 기생충들은 조절 T세포를 많이 만들게 해서 숙주의 면역을 억제시킨다. 잠깐 조절 T세포를 회유한다고?
클론병의 특징이 조절 T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생충이 클론병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실험에서 기생충들은 클론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에서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T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트레이닝을 하니까 정확하게 내 세포와 기생충과 혹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의 질병은 환경과 물의 오염, 환경 오염, 또 먹거리의 오염, 또 이런 세정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깔끔한 생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인생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생충 감염은 장염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데 장염을 또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장염을 예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기생충이 많이 들어오면 조절 T세포가 많은 트레이닝을 거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라는 거죠. 또 장염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염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처음에 주로 쓴 것은 주혈 흡충이었지만 사실 주혈흡충은 사람에게 간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기생충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는지 나중에는 다른 기생충들이 연구에 투입됐다. 사용된 기생충은 대부분 나름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중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원인 모를 설사에 시달리던 짧은 꼬리 원숭이를 가지고 한 연구였다. 이 원숭이에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편충의 알을 줬더니 변도 좋아지고 체중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데 집뿐 아니라 원숭이에게도 기생충 요법이 통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실험해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걸 사람한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쥐나 원숭이한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부러 우리가 기생충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생충 약을 1년에 한 번씩 먹어서 몸 안에 기생충을 싹 뽑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T세포들이 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서 내 세포와 외부 나와 비자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많이 시달리는 자가면역 질환에 좀 덜 시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질환들 그리고 전망 그래갖고 263페이지에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크론병만 있는 게 아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하죠. 또 다발성 경화증, 동맥경화,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등 기생충 박멸과 더불어 증가하는 질환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병들 역시 현재 있는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생충 자체가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기생충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내 면역 세포들이 많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 면역계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공격함으로써 뇌 등 중추신경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죠. 신경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지 움직일 수도 없고 눈에 초점도 안 맞고 하거든요. 이 환자들에게 돼지 편충알을 먹였더니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나와 있는 기존의 약들이 별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돼지 편충알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런 기생충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2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해충 잡는 기생벌, 그래서 해충을 또 기생벌이 또 이렇게 콜레마니 기생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이 기생벌들이 또 이렇게 진딧물을 다 없애버린답니다. 꼭 무당벌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식물의 용병 기생벌 그래갖고 또 이렇게 기생벌들이 잎사귀에 있는 진디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또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벌이 우리의 목숨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기생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깍지벌레는 한국의 식물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해충이다. 잎사귀 아래나 밑둥에 자리 잡고 농작물을 해하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로 보면 복잡한 뒷얘기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벌이 깍지벌레들을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는 것들을 싹 퇴치를 해버린답니다. 이것처럼. 또 말라리아의 전쟁 그리고 공존, 그래서 기나나무 이야기, 기나나무 껍질이 매우 쓴맛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개똥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열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왔다. 개똥쑥, 우리는 쑥떡을 해먹든지 그런 걸 많이 했지만 또 이제 여기 사진들 옛날에 DDT, 저희 어릴 때도 어때요? 소독약 차 오면은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냄새를 맡았죠. 그게 사실 DDT인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광범위한 DDT 살포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생태계 파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역효과를 불러온 거죠. 그리고 이제 2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공한 백신은 아직 없다.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기장이 훨씬 더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에필로그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면 기생충의 미래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충이 우리 인간과 공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너무 물리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질병들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고 자가면역질환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환경오염과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 그런 화학물질들에 의한 노출, 또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먹거리 문제들 있겠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런 기생충들과의 공존을 모르고 인간만이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이 공존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더 좋고 더 건강한 인류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고요. 모두 또 무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